일반 북한 주민도 아니고 상위 1%로 떵떵거리며 살던 외교관, 연구원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들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인가요? 북한에서 온 외교관분들, 공개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북한의 가족들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북한에서 먹고 살 만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에는 왜 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원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삶보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온 겁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또 주재원들이 해외 체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현지에서 체류를 하는데요. 자녀들 같은 경우엔 현지에서 국제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아이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아빠 사실 나 학교 다니면서 한국 친구가 생겼어. 또 한국 드라마랑 영화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는 이미 늦은 거죠. 2년, 3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 평양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거기 가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대책이 없죠. 일부는 아이가 먼저 한국 대사관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일부는 아버지가 고집을 결국 꺾지 못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평양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마의 경우에는 특히 아들 놓고 그렇게 정을 떼고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분들 한국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왔지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비록 본인들은 여기 와서 적응에 힘들고 북한에서의 삶보다 누리지를 못하고 또 특히나 북한의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여기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북한처럼 감시받거나 억눌리거나 김일성, 김정일 가계 우상화 교육에 세뇌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이 결국 탈북길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런 행렬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북중 접경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제 탈북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철저히 막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 지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막고 있고요. 북한도 철저하게 북중 접경 지역에 지금 펜스를 치고 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엔 첨단 AI 기술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또 신원, 인식 등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탈북민들 1년에 들어오는 숫자가 100명대밖에 안 됩니다. 과거 한 해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 2000년대 초중반 3000명, 2900명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고 그나마 지금 들어오시는 탈북민 분들은 과거에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거기에서 뭐 결혼을 하거나 또 인신매매가 되거나 이래서 5년, 10년, 15년, 많게는 20년 이상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해외에 나와 있던 엘리트, 외교관이라든가 상사 주재원, 해외 노동자, 또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의 탈북 인원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과거보다 더 잦아진 도미노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텅 비어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해도 될까요? 김정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북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또 고위층 사이에서 탈북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뭐 탈북이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지능 높은 분들은 과거에 북한 정권 수립되는 이 시기에 한국으로 넘어온 실향민 분들이겠죠. 또 6.25 전쟁 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4.5 때나 이럴 때 한국으로 내려와서 정착하신 분들이겠죠. 이제 이 탈북 엘리트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말 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다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엘리트 외교관이라 그래도 북한이 족쇄를 딱 채워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일반 외교관들이나 상사 주재원 해외 근무자들은 나갈 경우에 부부 동반으로 대체로 나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한 명을 반드시 인질처럼 두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령대별로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는 탈북 엘리트들은 뭐냐? 가만히 살펴보시면 태영호 공사라든가 또 쿠웨이트에서 온 유현우 참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정말 끝내주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질로 두고 나가야 되는 이거에 예외를 적용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정말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 정권을 수립한 그 후손들 여기가 해외로 나간다는데 북한 보위부나 이런 데서 아이 한 명은 두고 나가시죠 이러면 그 할아버지나 그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이 자식아 지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사실 이분들이 전문 외교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교관과 결혼한 자기 딸이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외교관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 외교관으로 나가고 상사 주재원으로 나가는 분들의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냥 정만 거기에 걸어놓고 나가서 자녀들하고 자유롭게 살라는 이런 의미가 더 많은데 그거를 애 하나 두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서도 아이들도 엘리트 그 핏줄이 있어서 그런지 세상에 눈 뜨는 이게 더 많아지고요. 확률적으로 이 고위층, 핵심층 엘리트들의 탈북 또 한국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남북 연결 통로를 완전히 끊었는데요. 북한은 왜 이런 극단적 폐쇄 조치를 취하고 내부 엘리트층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으로 보시나요?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고 사상 통제에 나서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은 층들이 한류 문화에 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에 물들고 있고요. 한국식 패션 문화, 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평양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제일 화나는 게 남한식 말투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혈육 관계도 아닌 것들이 연인 사이에 오빠 동생 하면서 부하 방탕하고 남조선 서방 문물에 물들고 있다. 그래서 남친 여친 이런 한국식 말투를 쓰는 거를 엄벌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12월에는 김정은이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단순히 시청만 해도 징역 5년에서 15년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드라마 영화를 한국 것을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북한 내부 사상교양용 영상에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젊은 층, 특히 여성분들한테 한국에 왜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한국 드라마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편, 두 편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이렇게 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10편, 20편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결국은 저기 가서 한번 살다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숨을 건 탈북길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대남 열등감,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내가 아무리 핵과 미사일 갖고 있어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 국가데이터처, 예전 통계청에서 북한 경제를 추산하는 자료를 냈는데요. 북한의
연간 GDP, 국가 총생산이 한국의 59분의 1입니다. 1인당 GDP는 당연히 인구가 절반이니까 29분의 1 정도 나오고요. 무역 총액이 북한 무역 총액보다 우리가 488배가 많습니다. 북한의 작년 GDP가 43조 원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삼성물산 시총하고 비슷해요. 삼성물산 시총이 1월 5일 기준으로 43조 2,590억인데 북한 체제의 1년 GDP가 우리 삼성물산 시총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북한의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 식량난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 북한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기대 여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북한이 남자의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72.5세예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78.8세인데 우리보다 8.9세, 8.3세가 짧습니다. 10년 가까이 우리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양 상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김정은이가 뭐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남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폐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이 대남 적대 노선 이런 것들을 천명하면서 남북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최대한 좀 차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판 신흥 부자인 돈주들과 김정은 체제 사이의 기싸움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정은이 돈주들을 처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돈주들 어느 정도로 부자이고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달러가 수백만 불 이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북한이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의 고위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역죄로 처형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뒷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벽을 허물었더니 뭐 우리 돈으로 몇십억의 달러가 나왔다. 북한은 특이하게 개인이 수백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해외로 튀려는 어떤 그런 징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죄, 간첩죄 이런 것들을 씌워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김정은 시대, 뭐 김정일 체제 말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한 장마당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이제 중국산 물품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유통되는데 이 유통망을 장악한 사람들이 돈주라 그래서 쩐주죠.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또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북한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이 장마당을 오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이런 데 있어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 북한에서 뭐 서비차라는 이런 속어로 불리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신흥 재벌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이런 부유한 사람들,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 옆에 파리가 안 꼬일 수가 없겠죠. 뭐 안전원이라든가 우리 경찰, 또 보위부,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안기구라든가 지역의 노동당 감독기구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뇌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런 부패 고리까지 맞물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도 사실 평양에서 50대 부부가 처형이 됐어요. 한류 문화에 물들고 뭐 반역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형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요즘 뭐 모빌리티 혁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옛날처럼 자전거 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가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를 끌면서 평양에 좀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걸 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 또 그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거나 수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있는데 이 처형된 부부도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겁 없이 제대로 뇌물을 상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투명한 돈을 많이 축적했거나
혹은 남쪽에 한국 상품을 은밀하게 유통했다거나 또 달러를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 장마당 세력에 대한 일정 부분의 통제 이런 차원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핵과 미사일로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엘리트들이 빠져나가는 북한을 보면 이제 북한은 진짜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북한을 보면서 용케 버텨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뭐 김일성 때도 망한다 그러더니 김정일 죽을 때도 망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망했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김정은 체제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체제의 내구성을 우리가 겉에서 특히 북한처럼 내부의 정보가 많이 감춰진 상황에서 쉽게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방된 사회인데도 97년에 IMF 금융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전에 직전까지도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재무관리들이 이제 금고가 비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파산한 줄 알게 된 거죠. 북한 체제는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체제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좀 그럴듯한 기업, 제대로 북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물려주지, 기왕에 물려줄 거면. 이런 되도 않는 부실 기업을 물려줘가지고 내가 세계로부터 조롱받고 남한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럴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매일 가는 게 뭡니까? 새로 공장 지방에 지었다고 가가지고 빨래비누 몇 개 생산한 거 향내 맡아야 되고 간장 맛보고 된장 맛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핵과 미사일 공장 다니는 이런 폼나는 일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보잘것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의 정상, 특히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AI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발전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지구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그거를 주도하고 해외 정상들이 모이면 다자외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은 사실 그런 자리에 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 했다고 김정은 초청한다? 김정은을 고문하고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거는 북한 주민들이 예전처럼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북한이 세뇌하고 사상교양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해외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변화에 눈뜨고 있고 김정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외 근무하는 외교관 상사 주재원 해외 근무원들을 통해서 또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 북중 접경을 통한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다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이제 방아쇠를 당기거나 불씨를 당기게 된다면 김정은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이라든가 제대로 된 언론 또 시민단체, 뭐 종교단체, 노조 이런 것들이 없죠. 그렇지만 북한도 과거에 보면 뭐 신의주 학생 우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반체제 운동들 또 일제강점기에서의 어떤 그 폭압적인 상황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비록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폭압적 정권 하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게 그렇게 영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특히 이 대명천지에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냥 협상용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설마 러시아처럼 우리도? 라는 걱정을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체감 온도는 실제로 얼마나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가장 위험한 거는 북한이 피해 대가를 치르고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12,000명이 되는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전, 그것도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돼서 결국은 푸틴을 위해서 싸워서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탈환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2,000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처음에 드론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엄청난 전사를 하는 이런 희생을 겪었는데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술이라든가 또 시가전에 대한 어떤 특수작전 이런 부분들의 경험을 쌓았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신무기 체계,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드론전을 보면서 현대전이 이렇게 운용되는구나 하는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고 소총도 제대로 생산 못하던 데서 M16 소총을 미군으로부터 받아오고 이러면서 군 현대화의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현세기에 이런 부분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부분일 수 있고요. 뭐 전쟁 체감 온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에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재래 전력에서 우리에게 좀 뒤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뭐랄까요? 재래식 전력에 새롭게 눈을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많은 무기들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들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지금 대립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또 의도하는 이런 방안들 대남 적대 특히 한국을 완전 평정하라 뭐 적들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던 이런 호전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특히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인데요. 북한의 파병의 대가로 핵잠수함이나 핵심 군사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징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삼축 체계로 북한을 막아내는 게 여전히 가능할까요? 김정은이 지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선물을 던졌죠. 자기가 만들고 있는 핵 잠수함의 선체를 완성했다면서 그거를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핵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2021년이었는데요.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선체를 완성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좀 견해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블러핑용이다.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저렇게 과시하려는 거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선체가 완성됐으니까 그 안에 핵 잠수함용 원자로가 장착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다 만들어 놓고 또 뜯고 거기다가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자로를 러시아가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소련의 구식 핵 잠수함에서 뜯어낸 원자로를 적용한 거다.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원자로를 장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러시아가 핵 잠수함용 원자로라든가 또 핵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일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북한 측에 파병 대가로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11월에 북한이 러시아가 제공한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보다 먼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정은이 그 이듬해 초에 기분이 이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올해 군사정찰위성을 3개 더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푸틴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한 발도 추가로 못 쏘고 있습니다. 그냥 군사정찰위성 하나 띄워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는 너가 비록 나한테 뭐 병력을 보내고 무기를 지원하고 했지만 그거 군사정찰위성 그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데 그때 한 번 너 쏠 수 있게 원포인트 레슨 해준 걸로 족하지.
그걸 너한테 덜컥 다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핵이라든가 미사일 또 핵 잠수함용 원자로 같은 어떤 핵심 기술을 받아들일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우려하듯이 푸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든 걸 다 내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래식 전력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확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눈길을 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탄조끼. 북한의 방탄조끼라는 게 뭐 형편없는 이런 방탄조끼가 그 방탄력이라든가 또 편의성, 전투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방탄조끼 한 10,000개를 제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러시아 군인들이 쓰던 거니까 체형이 맞지 않잖아요. 북한은 특히 우리보다 체격이 한 10cm 이상 작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러시아가 그럼 우리가 방탄조끼 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줄 테니까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 자체적으로도 쓰고 우리 규격에 맞게 좀 생산을 해줘. 이렇게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이런 세심한 전투 장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전투 능력이라든가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러시아의 기술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정은이 사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인지 기존의 핵과 미사일, 핵미사일에 치중하던 데서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열리게 될 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이거하고 함께 상용무력, 이게 이제 북한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말로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뭐 군 함정이라든가 탱크, 뭐 드론 이런 것들도 개발하겠다 이래서 핵과 상용무기 병진 노선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의 어떤 전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하잖아요. 푸틴이 정말 위급할 때 김정은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써먹고 버릴 총알바지 파트너로 보고 있을까요? 푸틴은 김정은에게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자기의 짓밟혔던 자존심,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외부 세력에 뺏겼던 그거를 북한 김정은이 도와줬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 관리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당신만은 우리를 도왔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점점 립서비스에 그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점점 이제 종전 쪽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푸틴이 자기의 도움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푸틴은 상황이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쿠르스크를 되찾고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북한의 전투병이라든가 또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진 않는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푸틴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초기 뭐 1, 2년 정도만 해도 군수 경제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엄청 좋았습니다.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경기가 전쟁이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호황이었고요. 지난 2024년에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4.3%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작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추정치 낸 게 0.9%예요. 러시아 재무부도 1.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나면서 점점 이제 0%대 이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 후유증으로 해서 경제가 엉망이 될 거고 특히 많은 병력들이 전장에서 숨지고 또 징병을 피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다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초기에만 60만 명이 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300만 명의 지금 생산 인력이 부족할 거다. 푸틴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북한 도와주고 뭐 이럴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게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계속 동력을 받아서 가려면 무엇보다도 양측의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교역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 데이터처, 우리 통계청이죠, 과거에. 거기에서 지난해 말에 러시아 경제 또 북한 경제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게 1%가 안 됩니다. 중국이 98%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 체제 간의 관계에서 대외 교역의 비중이 1% 미만이다. 이거는 두 국가의 관계가 사실 별 볼 일 없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로 뭉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는 정말 모래성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 형님 그렇게 도와줬으면 밀가루 이런 식량 또 생필품 거기에다가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한미 정보 당국이 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들어가더라도요. 근데 지금 벌써 파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도와줬는데 별거 없나? 이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쭈고 싶은 것이 있는데 파병 갔던 군인들의 가족이나 평양 엘리트들 사이에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자식들을 보내냐라는 불만이나 동요 같은 거는 감지되지 않았나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한 TV에 우크라이나전에 가서 싸우는 북한군 병사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쿠르스크를 해방시켜줬다.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군 병사들이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나서 점령을 한 다음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명분 없는 전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북한이 내세우는 게 무슨 러시아를 침공한 신나치 세력이라고 우크라이나와 나토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신나치 이거 언제 타령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14,000명이 가가지고 2,000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면 병력 7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겁니다. 괴멸 상태죠. 그리고 2,000명의 한 3배, 4배, 5배까지의 부상병이 났을 겁니다. 전사자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수천 명의 부상병들이 평양으로 돌아와서 전국 각지에 자기 집으로 전역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도 저출산 국가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외아들 군대에 보냈는데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소식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사지가 절단되거나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돌아와서 정말 저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겪는 이런 거를 부모나 친구들이나 또 친인척들이 보면 어떤 심경이 들겠습니까? 지금은 김정은이가 이거를 무마하려고 무슨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 죽은 다음에 노동당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준다. 그리고 영웅칭호를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부분이 번지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 세력들 여기에 어떤 입장들이 반발이 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30년 넘게 북한을 보셨는데 위기는 늘 있었지만 우리는 극복해 왔습니다. 2026년 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평화의 끈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기회 속에 위기가 있다. 잘 될 때 조심하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게 어둠이 너무 깊습니다. 정말 터널이 깊어서 어디가 끝일지 모를 이럴 지경이거든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비난을 하면서 갑자기 그 좋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더 관계가 악화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이 어떤 정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면 좀 보수적인 정부하고는 북한이 대립각을 세우고 진보적인 정부하고는 조금 교류를 하는 이런 기존의 패턴으로는 이제 북한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최근 연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섞건 다 흡수 통일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도 사실 실용 외교라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뭐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런 반감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제일주적이라 그러고 심지어 남북한이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 한때 단군 민족이라 그러고 북한 스스로가 우리 민족끼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걸 이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돌파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들, 이 상황을 우리 정부가 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남북다와의 물꼬도 좀 트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야 제발 너희들 한국 정부하고도 좀 대화를 해 정은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를 챙겨서 얘기를 해줄지 남북관계를 그렇게 미중 정상이 걱정을 해줄지 이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 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밀착돼서 돌아가면서 뭐 기존의 북중러 또 한미일 이 구도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예전 같지 않아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뭐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떻고 이런 좀 낡은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보편적 가치, 인권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북한 주민의 어떤 식량권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북한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보수 진보라든가 이런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 이런 틀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좀 여론을 결집하는 통일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가져올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많은 비용들이나 성장에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넘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새벽에 미국 특수부대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나도 저런 운명이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마두로와 같은 운명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막을 방도는 없죠. 북한의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기 그지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특수작전을 시작한다 이러면 그거에 당해낼 도리는 없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CNN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마두로를 어떻게 미국이 처리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뭐 핵심 간부들하고 같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평양의 방공망을 좀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혹시 내부에 끈 간부들 중에서 변절자 또 미국과 내통할 수 있는 자가 없을까 이런 점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세우라고 아마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은 내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마두로 사건이 북한에게 진짜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친미적이었던 국가의 수반들 또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몰락하고 끌려다니고 결국은 죽음을 맞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트럼프가 립서비스로 김정은을 뭐 매우 젠틀한 사람이라 그러고 핵이 있으니까 뉴클리어 파워라 그러면서 치켜 세우고 또 만나자고 러브콜
징표를 보내지만 그거에 숨겨진 트럼프 또 미국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본성 그런 부분을 좀 망각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아마 되새기고 있을 거고요. 간부들,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두로 체포 직후에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성명을 보면 주권 침해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도 유의할 거는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 비난이나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미국을 비난하는 이런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세계 국가들이 단결해가지고 트럼프의 이런 부당한 행위,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좀 막아내고 규탄하자 이렇게 좀 동조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지 정말 예전처럼 미국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거 보면 벌써부터 아마 몸을 조금 움츠리면서 수그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결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김정은과 핵심 세력을 제거하게 될까요?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취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미국이 결심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논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직전에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만나고 있었는데도 미국이 전격적인 작전을 통해서 체포를 했죠. 오히려 마두로가 믿었던 중국의 든든한 뒷배 그 특사를 만난 것 때문에 자기의 동선이 노출돼 가지고 결국 미국에 의해서 체포되는 이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김정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기도 언제든지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살당할 수도 있지만 해외로 압송되는 이런 상황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정말 엄청난 전자전 이번에도 보면 EA-18 그라울러 같이 전자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순식간에 정전을 시키고 또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대공 레이더를 다 무력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주시를 하고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정밀 타격 능력이라든가 또 특수부대의 침투해서 정말 깜쪽같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상당히 유의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4년이 걸려도 못 끝낸 일을 미국은 3시간 만에 끝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의 차이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런 무력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가장 두려운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를 작전 반경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특정한 요인을 제거하거나 체포 압송하거나 또 특정 시설을 타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미국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진핑이나 또 푸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못지않는 군사력이나 정보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특히 서방 국가라든가 남미 지역에서 이번 마두로 체포 같은 작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영향력을 투사해 놓고 곳곳에 자기네들의 군사기지라든가 거점을 확보해 놓은 이런 상황이 중국하고 러시아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미국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이고 자기가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핵으로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아마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직접 본토 타격을 언급한다거나 거기에 버금가는 태평양상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과거에 트럼프하고 같이 핵 버튼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던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인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실팀 요원들이 2019년 초 김정은 도청장치를 매설하려고 잠수정을 타고 동해안에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일까요? 왜 동해안이었을까요? 동해안에 바로 김정은의 특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양을 미군 특수부대들이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타격을 가한다는 건 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고요. 또 북중 접경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한국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을 택한 것 같고요. 이거는 김정은의 독특한 습성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사실 생모인 고용희 이미 사망했습니다만 일본 조총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니가타에서 북송선을 타고 원산에 도착해가지고 북한에 뿌리를 내렸거든요. 과거에 그 김정은의 생모가 원산댁이라고 불린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원산 인근에다가 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원산 갈마반도에다가 해양 리조트를 대규모로 짓고 원산 공항을 현대화하는 각별히 원산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산의 특각, 별장도 있고요. 김정은이 수시로 주말이면 여기 가족과 함께 오거나 아니면 김여정 또 친형인 김정철과 함께 모여가지고 북한 통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논의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첩보를 미군 특수부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각의 도청장치를 통해서 김정은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북한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시설의 어떤 동결,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이른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생각이 무엇보다도 이제 궁금했을 거고요. 또 유사시에 김정은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 탐지하다가 결국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도청장치라든가 뭐 도청장치만 심으려 했겠습니까? 관련한 다른 시설들을 거기에 이제 장착을 해서 어떤 모종의 작전을 수행하려 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침투 과정에서 이제 북한 어선들 이런 쪽에 적발이 되면서 이렇게 결국은 급히 퇴각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었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미국의 유력 언론에 실린 다음에 미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과 좀 부합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를 계기로 김정은의 경우가 부쩍 강화된 것도 이런 보도와가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은 신변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다급하게 챙기는 문제일 겁니다. 자기에 대한 신변 공모,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때 똑같은 차량을 여러 대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차에 김정은이 탔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신 감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거, 또 여러 가지 기만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해서 관영 매체들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보도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배합해 가지고 김정은이 진짜 어떤 특정 시점에 어디 있었는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의 정보력이나 대북 탐지 능력, 한미 정보당국의 어떤 대북 감청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어제 무엇을 했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동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보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 당국은 김정은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마두로가 중국 특사를 만나면서 치명적으로 동선을 노출하는 이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특히 외국의 손님을 맞는 경우에는 외국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본국에 보고가 되고 사전에 그 동선이라든가 시간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철저히 가리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극도로 자제할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그 과거에 타고 다녔던 비스트를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잖아요. 결국엔 그런 방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푸틴한테 아우루스라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그 고급 차량을 받았는데요. 특이한 거는 그 차량을 푸틴이 한 대 선물했는데 한 대 더 달라 그래가지고 한 대 더 받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자기 경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만을 하기 위해서는 2대 이상 필요하다는 이런 거를 의식을 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의 어떤 경호 이런 부분이 부쩍 강화된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군부대라든가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군부대를 방문할 때에도 뭐 군인들의 사격 훈련을 참관한다 이러면 뒤에 서 있는 김정은의 특수 경호 요원들이 사격을 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손에 방아쇠를 이렇게 손에 걸고 이렇게 겨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치밀한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미 정상의 만남에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나는 핵이 있으니까 달라 하면서 더욱더 이제 움츠려들 거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대립각을 더 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제기를 합니다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어떤 힘이라든가 파워 그리고 또 유사시에 트럼프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제거당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두로 체포 압송 사태가 김정은에게는 조금 미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에 경주 에이펙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방한하는 계기로 해서 만나자 그랬을 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계속 거절하다가는 트럼프로부터 야, 이거 트럼프 형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안 좋은 꼴 당하겠는데?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마침 이제 그때부터 한 6개월이 흐른 오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길에 아마 트럼프는 틀림없이 또 김정은과 만나자는 사인을 보낼 텐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북한의 엘리트라든가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리 저 원수님도 잘못해서 좀 마두로처럼 저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달라 임마. 나는 트럼프하고 정말 브로맨스도 좋고 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이걸 거의 트럼프가 인정하기 직전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우리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어떤 좀 안정감, 체제 안정감 이런 거를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정은이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격화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신정 국가 체제에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김정은 북한 체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은에게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일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체제 이반 그리고 한류 문화에 물든 청년들이 북한 체제에 속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점점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기 딸 주애라든가 다른 자녀들을 보면 그 절감을 할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 이게 자식 키우기 쉽지 않다.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겠지만 아마도 높은 확률로 김주애도 한류 가요, 한류 드라마, 영화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위기감을 바로 김정은이 아마 곁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특히 다른 서방 국가, 뭐 네팔에서 지난해 9월에 벌어진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지난 12월에 이제 벌어진 이 이란 사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신정국가 체제, 뭐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수령으로 해가지고 대대로 세습하는 이런 체제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신정 체제를 이끌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가 뭐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면 해외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이란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엘리트, 군부 또 외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년 세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그 동향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 이란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물결들이 자유화 물결, 민주화 물결이 밀려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북한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부를 거머쥐게 된 장마당 세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김정은의 체제에 이제 대항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아마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탈출구를 위해서 내부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지금은 비록 아주 경색되고 대립각을 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 이런 쪽에서 김정은이 출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026년 신년 행사에도 김주애가 김정은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차기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대인 딸을 왜 이렇게 서둘러 공개하는 것일까요? 미스테리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북한을 들여다보다 보면 미스테리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논리라든가 우리 이해력으로는 풀리지가 않죠. 예를 들면 그렇게 반미를 외치고 주민들에게 반미를 강조하고 미국을 싫어한다던 김일성과 김정일이 왜 사망한 뒤에 영구차로는 미제 링컨 컨티넨탈을 썼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의아하죠. 그거는 뭐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북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왜 딸 주애를, 올해 이제 13살입니다. 이 어린 애를 9살 될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점차 후계자 지위를 굳혀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올해 42살인데요. 사실 김정은 건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합니다. 집권 초기에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도 있어요. 다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뭐 과체중으로 인한 거겠죠. 근데 더욱 심각한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폭음이라든가 또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인지 어떤 흡연, 줄담배 이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족력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인 김정일이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죠. 북한처럼 수령 유일지배 이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데, 그렇게 철저한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최고 지도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손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것도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까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가족력, 급성 심근경색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40대니까 버틸 수 있는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측해보는 자기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거 후계 문제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내가 뭐 50, 60 이거 보장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겪었던 어떤 불편했던 상황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년 동안이나 후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사실 자신이 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집권을 하다가 2008년에 급성 순환기 장애가 생기면서 약간의 이제 스트로크가 왔죠. 그런데 이게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 몇 달을 헤어나지 못하다가 겨우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막내 아들이던 26살짜리 김정은을 후계자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불과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권력을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엄청 불안한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집권한 지 한 1년, 2년 돼가지고 자기 후견인 역할을 하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를 애송이 취급하는 나이 많은 간부들을 견뎌내질 못한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렇게 후계 수업을 짧게 시키고 제대로 준비를 안 시켜서 그 어려움을 겪게 했지? 나는 일찌감치 나의 4대 세습 후계자를 낙점을 해가지고 제대로 키워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도 너무 어리니까 이거 좀 이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3의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뭐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숨겨둔 후계자를 놓고 사실 김주애는 디코이 그러니까 가짜 미끼로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또 너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김주애의 입지를 너무 스텝을 많이 밟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정보기관이 이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을 텐데요.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에 김주애에 대한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면 이거는 좀 뭔가 상황이 진짜 후계자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 김정은도 그렇게 내려다보는 간부들이었는데 북한은 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과연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 어린 여성 지도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김정은의 공포 정치 때문에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북한 엘리트나 주민들은 지금 약간 의아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 어린애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그것도 여자애가? 우리는 뭐 이런 공론화된 자리에서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나죠. 아주 뭐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은 여전히 여성은 꽃이라네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여성을 꽃이래 비유하고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북한 여성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꽃이라고 자기를 칭해주니까.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도 엄청 강하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엘리트 외교관으로 있다 온 분의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 밖에서는 정말 뭐 엘리트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식사하시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야, 잿더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북한에서는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일상화되고 이랬던 그런 어두운 시절을 북한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주민분들 또 엘리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이영종 선생님이 자꾸 김주애 후계자 얘기하는데 그거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 그 뒤에 후계자는 여자가 시집가면 그 남편 성 따라야 되는데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4대 세습이 결코 북한에서 이어져서는 안 되죠. 그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적 통념보다는 수령, 김정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과 노동당의 지도부가 후계자, 주애로 간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전략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이미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뭐 향후 뭐 한 10년 이렇게 작정하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지난 80년 동안 세습 통치에 찌들어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가면 북한 후계자? 우리 김정은 동지의 후계자? 주애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김정은도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영상 속 김정은의 안색도 심상치 않은데요.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재 김정은의 건강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얼굴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여기 뺨에 무슨 뿔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드름 같은 거. 처음에는 몇 년 전이었죠. 저게 왜 빨리 제거를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최근에 잘 아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이제 피각이라 그러더라고요. 피부의 일부가 이렇게 여드름처럼 점점 자라나는데 그게 각 뿔처럼 이렇게 아주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한 7, 80대, 뭐 60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40대 초반에 김정은한테
나타난 거죠. 보기가 상당히 흉한데 제거 않는 거는 아마 그게 뭐 이런 신경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제거해도 자꾸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던 외교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이 뭐 시뻘건가라든가 또 어떤 날은 보면은 보행이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북한이 공개하는 영상은 아주 고도로 편집되고 또 조작되고 이런 검열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김정은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죠. 김정은이 과거에 러시아 방문했을 때 러시아 기자가 갑자기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한테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김정은이 정말 목에서 숨 넘어가는 쇳소리가 나요. 몇 걸음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작년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를 할 때 보면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왔는데 뭐 김정은이가 뭐 얼마나 뛰어서 거기 온 것도 아니에요. 차로 의전을 해가지고 다 왔는데 앉았는데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립니다. 트럼프는 아무런 이상 없이 뭐 겨울에도 냉수욕 하는 사람이니까 꼿꼿이 앉아 있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비 오듯 땀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에서 보면 김정은의 건강에 정말 심각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김정은의 이 뒷목 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목 뒤가 엄청 붉어지고 큰 혹이 달려서 저희가 어렸을 때 냉전 시기에 남북 대립을 할 때는 김일성을 혹부리 영감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서는 그 혹이 드러나게 사진 찍는 게 금기시 됐지만 결국은 이제 서방을 방문했을 때나 이럴 때 그게 노출되기도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유전된 어떤 그 혹, 이런 부분의 전조가 아닐까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거는 사실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 수령이 없으면 뭐 우리도 없다 이런 식의 그 체제 운영으로 볼 때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상의 어떤 유고 또 급변 상황이 생길 경우에 그게 북한 체제 정권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철저한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숙소를 사실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잖아요. 해외 호텔이나 이런 데 회담을 하러 갔을 때 싱가포르나 뭐 하노이에도 트럼프하고 과거 트럼프 일기 때 회담을 하러 갔었죠. 그때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자기의 용변 또 뭐 땀을 닦은 이런 흔적들 또 자기가 손으로 뭐 만졌던 이런 것들도 다 북한 경호원들이 닦고 오물도 다 수거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도 건강검진 받을 때 소흡 대변이라든가 이런 분비물, 타액 이런 것들만 노출돼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짐작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노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김주애가 그 거대한 권력을 온전히 승계받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만약 당장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고 상태에 빠진다면 김주애가 바로 권력을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죠. 당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십의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주애가 2022년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긴 했지만 뭐 국정을 통치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더더군다나 김주애는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역시 1순위는 여동생인 김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정의 경우에는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특히 북미 정상회담 때도 오빠의 바로 곁에서 오빠를 보좌하면서 외교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북한 통치의 노선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카인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후방으로 밀려났지만 만약에 오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김여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정은은 자기의 유고 사태에 대비해서 자신이 노동당 총비서를 맡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자리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실 누가 임명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데 대북정보당국은 김여정이 유사시에 북한의 핵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김여정이 김주애가 성장할 때까지 후계자로서 수업을 마치고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본인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김여정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권을 쥐었는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어니스트한 브로커로서 조카한테 물려준다?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자기가 쥔 권력을 자기 자식이나 이쪽이 아니라 조카한테 그대로 넘겨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김여정도 사실 김주애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자기 딸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딸을 데리고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1월 1일 신년 축하 행사 때도 이 애들을 데리고 나온 모습이 북한 TV에 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김여정이 어떤 권력을 쥐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거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김여정이 어렵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김정은에게 이상이 생긴다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엄마인 이설주가 수렴청정을 하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런 상황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김씨 집안이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북한 체제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노동당과 군부의 엘리트들이라든가 원로 세력들이 집단 지도 체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권력을 위해 자기의 혈육도 제거해 온 것이 북한 김씨 일당의 행보인데 김여정 역시 김주의 권력을 보존을 위해 숙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이글이글할 겁니다. 사실 과거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야심이 있다. 저 녀석이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여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북한의 권력 대항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점을 김정은이나 또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김주애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의 올케 관계인 이설주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설주 입장에서는 자기 직계인 김주애나 이런 자기 슬하의 아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그 아이들의 운명은 정말 예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로 권력이 이양되기를 아마 절치부심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권력을 뺏기고 나서 이복형인 김정남이 무참히 살해되는 이런 모습을 생생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은 김주애가 만약에 권력을 넘겨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설주라든가 그 생모라든가 또 김주애의 형제들 이쪽이 이제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여정입니다. 사실 김정은도 아버지로부터 후계 수업을 받았는데 그 후계 수업에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아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을 겁니다. 정은아, 너가 어린 나이에 내가 권력을 넘겨줘서 많이 불안하다. 만약에 너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위협을 받는다면 내가 후견인으로 정해준 고모부인 장성택을 쳐라. 장성택을 죽여야만 너가 살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말 비정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떤 꿀팁을 아들한테 물려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 친여동생이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 권력을 운영해 가는데 방해가 되고 도전 세력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일각에서 김여정의 남편이 군 총정치국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부의 또 노동당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여정이 권력에 대한 여전히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김여정이 정말
권력에 대한 그런 야망을 접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다면 김주의 체제의 북한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남편도 결국은 장성택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과 후계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도 직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센터장님, 만약 북한 내부에서 권력 승계 중 혼란이 온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김주의 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4대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봉건 왕조 때나 있을 법한 이런 세습 왕조를 이끌어가면서 80년 동안 북한 체제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보면 이 4대 세습은 사실 현실화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4대 세습으로 북한 체제가 이어질 경우에는 분단이 이제 점점 더 고착화되고요. 그리고 이 분단이 지금 80년, 81년인데 이제 100년을 향해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김정은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데도 전쟁으로 등을 돌리고 나서 완전히 국가 대 국가로, 그것도 적대 국가인 한반도의 두 국가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야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리고 반인권적인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인터넷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가 철저히 막혀 있어서 6.25 전쟁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으로 침공한 이런 것들로 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게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관순 누나, 3.1운동, 뭐 이런 독립투사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1절이라는 게 북한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이 대명천지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도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을 대북 태세 대비라든가 북한 관리, 북한 도발 억지 이런 데 허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한반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정말 더 크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될 겁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국제 금융 전산망을 해킹하고 코인을 탈취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2025년에요. 한 해 동안 27억 불, 약 우리 돈으로 4조 원 가까운 돈을 전 세계에서 탈취당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북한 소행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우리로서는 더 큰 발전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우리가 북한의 어떤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통일이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5천만 겨우 넘는 시장, 북한의 2,500만과 결합돼서 8천만 나가서 1억 정도의 시장을 가진 통일 한반도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정말 지금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이 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대륙, 나아가서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진정한 반도 국가로서 자리하게 되고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북한을 개발하고 통일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는 돌파구 또 발전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